자, 안녕하세요. 저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 보는 첫 강의인데,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입문 강의입니다. 입문 강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인데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 과목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목이라서 뭐 필기를 한다거나 뭘 따라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한편 영화 본다고 생각하시고 가만히 앉으셔서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초보자가 내가 한 번의 경험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공부를 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완전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 과목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그래, 나 한번 너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 상태로 그냥 한번 너를 훑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은 초보자가 그래도 꼭 알아야 될 테마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기본 기초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진 않습니다. 거기서 제가 필요한 것들인데 요거는 꼭 알아야겠다라는 것들만 제가 딱 끄집어서 그거만 한번 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초 이론 할 때 또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거는 꼭 아셨으면 하는 것들 위주로만 정리할게요. 그럼 여기서 공법에 접근할 때 제가 방금 전에 공법이라는 말을 썼는데 딱 듣는 순간 뭐지 저게?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민법이란 말은 살아오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 공법이란 말은 평상시에 많이 듣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럼 이게 공법이 또 뭐고 앞으로 내가 부동산이라는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자, 일단 부동산 공법이란 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은 일단 제가 하는 과목은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인데 1차 과목에는 부동산 관련된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저는 2차 과목이에요. 그럼 1차하고 2차의 차이점이 뭐냐? 1차는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최소한 1차의 기본적인 소양 지식이 있는지 보고 1차를 합격한 사람이 2차 과목에서 실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자격증을 교부해서 중개업이라는 업을 할 수 있게끔 자격증을 정부가 교부해 주겠다. 그러면 실무 과목이거든요. 실무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중개를 해야 돼요. 뭐를 중개할 거냐면 부동산을 중개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공법이랑 부동산이 합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부동산 공법인데 일단 딱딱해요. 평상시 듣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과 공법의 합성어인데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공포예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들 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6과목이긴 한데 원래는 5과목이에요. 부동산 공시법하고 세법이 한 과목인데 내용이 워낙 달라서 선생님이 2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공법이란 한 과목의 선생이고 공인중개사법 한 과목, 공시세법이 한 과목인데 2분의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과목은 3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고 1차 과목은 2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데 전체 과목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공포스러워해요. 일단은 선생은 좋은데 과목이 싫다라고 하는 과목인데 왜 공포의 과목이냐? 양이 많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약간은 있겠지만 딱 들었을 때 좀 약간 딱딱한 과목이에요. 왜? 국가가 규제를 하는 법들이다 보니까 뭐를 위반했을 때는 벌칙을 가하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위반하면 안 돼. 그리고 딱딱하다 보니까 듣기가 싫은 것들이 좀 많고 양도 많고 그래서 공포의 법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로 좀 많이 하는 말이 실무 과목이라고 그래요. 내가 당장 중개업을 하면서 당장 어떤 사람한테 브리핑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아파트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23평짜리, 24평짜리 아파트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라고 이제 의뢰를 했을 때 근데 머릿속에 아파트는 알겠어. 근데 24평형이면은 어느 정도 평수야? 라는 게 이제 평에서 또 이제 들어오죠. 24평이면 방이 몇 개고 그리고 이게 남향이냐, 동향이냐, 서향이냐 그리고 이게 거실이라고 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남쪽이거든요. 그럼 이제 남쪽 방향으로 방의 개수를 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2베이냐 3베이냐 해서 우리가 발코니라고 하는 곳 쪽에 방의 개수를 베이라고 해요. 발코니 쪽에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방이 또 있으면 3개가 있기 때문에 그게 3베이 구조라고 하고요. 거실 하나 있고 방만 있어. 그럼 이게 2베이 구조예요. 그럼 2베이냐 3베이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신혼부부들은 거실을 되게 넓게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2베이 구조를 되게 선호합니다. 딱 갔을 때 여기 거실 넓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기가 있는 집은요, 투베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아기한테 방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투베이 구조가 되면 애들 방이 북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가 있다는 얘기는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애들 방을 봤을 때 음침해. 싫어한다는 거지. 그럼 딱 아기가 있는데 같이 집을 보러 왔어? 그럼 일단 내 머릿속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3베이 구조를 보여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갖고 3베이를 딱 보여주면 일단 만족을 해요. 그럼 계약하는 데 있어서 내가 빨리빨리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브리핑을 한다거나 할 때 좀 약간 계약의 성공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려면 베이가 뭔지, 3베이가 뭔지, 평형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것들이 이 실무 과목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 평형이 뭔지, 그리고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얼마인지, 분양 평형은 어떻게 되느냐, 전용 면적은 뭐냐, 분양 면적은 뭐냐, 우리가 보통 전용 면적 몇 평이에요? 뭐 이런 말 쓰죠. 요즘 뭐 제곱미터란 말을 더 많이 쓰지만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도 평형이란 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을 사본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 자체도 되게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냥 막 쓰는 말인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게 재미없다는 거야. 왜? 집을 사본 적도 없고 나는 앞으로 살 것도 아니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없는 거를 제가 재밌게 풀어가려면 여러분들한테 사진도 많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PPT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예전에 제가 강의를 제가 한 지는 이제 22년 차 됐거든요. 올해 22년 차인데 제 인생의 반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강의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 더 빨리 이해를 시키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제가 22년 동안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살아남아 있을 거겠죠. 제가 고시 공부하다가 아르바이트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쪽이 더 잘 맞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유명해져서 이쪽에 오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 적성이 또 맞았고 그리고 이쪽 분야가 저한테는 더 유망한 블루오션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는 건데 재미있습니다. 알면 재밌는데 모르니까 재미없는 거거든요. 그럼 재미있게끔 제가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얘가 재미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암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좀 되면 암기는 자연적으로 따라가는데 암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재미없었고 실무랑 연관을 못 지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실무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면 재미있어지는 과목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이 많아요. 양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 상대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이 정도 되는 양하고 이 정도 되는 양하고 동시에 공부를 했을 때 얘는 2번, 3번, 4번을 볼 시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해하는 것도 암기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상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공법 이제 좀 쓰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부동산하고 공법을 합성한 거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이 뭐냐 그리고 공법이 뭐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단 공법이라는 게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법들을 통칭해서 공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국가가 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제하는 법들은 다 공법인데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한 350개 정도 되는데 대략 300여 개라고 합니다. 300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그중에서 중개업과 관련된 것만 뽑아보자. 중개업만 관련된 거 뽑아보자 했더니 이게 6개 법이 된 거예요. 6개 법이 돼서 그럼 이 6개 법을 시험 범위에서 넣으면서 이 6개 법을 시험 범위에 넣을 때 하나, 둘, 셋 요거 3가지는 4가지는 토지 관련된 법률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는 건축물 관련된 법률을 넣어서 6개 법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6개 법에서 40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법들은 1개 법에서 40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5과목을 더해야 이 한 과목인 거야.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공법 과목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그 전에 이 공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남들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이 뭐 이제 카페 같은 거 있죠. 뭐 네이버 밴드라든지 그런 데서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가장 최근 거를 제가 어저께 강의하기 전에 제가 그냥 캡처를 해봤어요. 캡처해봤는데 그 네이버에 가면 뭐 카페 공인중개사를 뭐 사랑하는 뭐 이런 카페들 있잖아요. 그 카페에 가서 글을 쓴 거를 공법 관련된 글을 쓴 걸 찾아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어느 한 과목 안 힘든 과목이 없지만 그중 으뜸은 공법인 것 같아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쓴 건데 분명 강의 들을 때는 아 하고 넘어갔는데 자료로 확인하면 아 이건 뭐지 하는 뭐 외울수록 엉켜지는 뭐 숫자 암기 뭐 암기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이분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썼던 글인데 또 하나 볼까요? 뭐 가장 으뜸은 공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 최근에 쓴 건지 보여드릴게요. 9월 23일이면 2020년 9월 23일이면 9월 달에 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 해? 평택 수익 뭐 평행 수익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건 봐도 그 지문 같고 그 내용 같고 문제 지문 보면 다 맞는 것도 같고 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분 보세요. 9월 24일이면 30일의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이 글을 쓴 거예요. 1년을 공부한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거는 처음 공부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동차를 포기한다면 이거는 효율적인 공법 공부 이거 도대체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댓글을 쓴 거예요. 강의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 풀어보면 배운 것 같지 않은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시험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급하게 한 달 남았는데 책을 읽으려고 해도 맘만 급하고 안 들어와요. 공부 시간 충분하다면 책 천천히 계속 정독하고 싶어요. 한 달 남았는데 이제 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급한 거죠. 그리고 공부가 어느 순간 귀가 열리고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빨리 오면 좋겠지만 이게 시험 다 가고 오기 전에 시험 하루 전날 열리면 안 되는데 한 달 전에 열렸어야 되는데 천천히 열리다 보니까. 그리고 공법은 책으로 시도하면 안 되는 듯해요. 동영상으로 이제 강의하는 거 많이 공부하시는 거 추천하고요.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해야만 하는 과목이죠. 공법이랑 민법 양이 많다 보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라 공부를 1년 정도 하신 분들이 이런 커뮤니티에서 쓴 글들을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줘야 저 과목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느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건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이름이 있길래 보니까 뒤늦게 고쌤이란 이 말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고상철입니다. 제 소개도 안 했는데 좀 이따 소개하려고. 제 이름은 이제 고상철이고요. 한 달 전쯤 이 카페에서 제가 체계도 강의를 올려놨는데 고쌤 체계도를 알고 그 체계도랑 비교 특강 듣고는 뒤늦게 고쌤 강의 들으려고 결제를 했대요. 이미 똑똑하신 분이죠. 그래서 강의와 공부하고 있던 책 자료들도 많아졌지만 차곡차곡 정리해야겠네요. 무튼 고쌤이 짱이십니다. 이거는 1년을 공부하신 분이 느끼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쓴 거니까. 이걸 내가 조작을 했다 그러면 손에 장을 질 테니까 이분 구슬이짱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이분 저도 내가 어저께 본 거라서. 그래서 무튼 고쌤 짱입니다. 작년에 동차했던지라 고쌤 포함 공법은 세 분 교수님 듣다가 지금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글을 쓴 건데 자 이분들이 이제 뭘 느꼈냐. 공법이 양이 많은데 어떤 교수님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도움이 돼서 쓴 건데 공법이라는 게 재미있는 과목인데 재미없게 공부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제 좀 써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입문 과정에서 진도를 빼겠다 이런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이 과목이 왜 해야 되는 과목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방향만 설정을 잘해도 우리는 진짜 공부는 기초 이론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재밌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를 배우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하고 반드시 좀 알아야 될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베이스를 잘 깔아두시면 이제부터 공법이 이런 거구나. 나 공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 드시게끔 기초적인 부분만 기억하게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입문이론의 전 범위 중에서 입문 단계에서 꼭 알아야 될 건데 그 기초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처음부터 끝까지 뭐 지문을 외워라.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기본소 하면서 제가 할 건데 기초소를 제가 쓴 이유는 용어 정리라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게 부동산 공법에서 쓰는 용어들이니까 읽어보세요 라고 쓴 거지 이걸 가지고 공부하세요 라고 제가 쓴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 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감만 잡으셔도 돼. 절대 공포스럽게 막 읽으면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 동산이 뭐냐? 제가 지금 동산이란 말을 썼고요.
이 말을 딱 쓰면 어떤 분들이 이래요. 제가 간단하게 판서 한번 써볼게요. 자, 부동산이란 말 쓸게요. 부동산하고 동산의 반대말이죠, 이거. 동산하고 부동산 반대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강의할 때 제일 먼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부동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동산은 뭐예요? 움직이는 재산이에요. 이거 얘기하면 이거 완전 초딩 수준입니다. 초딩. 이게 움직일 동자에 재산산자. 이거 누가 몰라. 그죠? 그럼 움직일 동의 재산산. 근데 안일 불자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거를 물어보려고 제가 물어봤으면 이건 초딩 수준이고 이거는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 예를 들게요. 이 안경 있죠. 안경. 이 안경이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를 일단 물어보면 안경은 뭐예요? 동산이죠. 동산입니다. 자, 안경 동산이에요. 이 시계 누구 거예요? 이 시계 뭐예요? 동산이죠. 그럼 일단 움직이는 재산이니까. 그럼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얘를 소유권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소유권 명시 방법.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 이거부터 할게요. 자, 이 안경 누구 거 같아요?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자,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시지만 주변에 누가 없다 그러면 대답하셔도 돼요. 누가 있으면 대답하시면 안 돼요. 누가 보면 뒤에서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고 계시면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 네 거라고 하고 싶죠. 그죠? 제 겁니다. 제 건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라고 하고 싶지만 좀 이게 수준이 있는 말로 하면 네가 점유하고 있으니까라고 해야 돼요. 이걸 점유라고 해요. 얘는 명시 방법이 점유예요. 제가 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 건 줄로 아실 거예요. 이걸 내가 어디서 이 시계 하나를 뭐 빌려오겠어요? 이 강의하려고? 그러진 않겠지. 제 거니까 제가 차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안경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런 것들은 점유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이거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것들,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제가 전라남도 구례군 관전면 수평리에 땅이 있어요. 근데 제 땅입니다. 저 아버지가 저한테 증여해 주신 땅인데 제 겁니다. 제 건데 이거를 점유해야지만 소유권을 명시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 여기 못 있어요. 거기서 못 나와. 근데 만약에 제가 저 아파트가 있어요. 제 잠실에 저희 집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저희 집 아파트인데 건물이죠. 제 건데 그걸 점유해야 된다 그러면 저 강의 못 와요. 강의하고 왔는데 내가 문을 딱 열라고 했더니 열쇠가 누군가가 와서 뜯어서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당신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이 점유자다 이래버리면 그럼 내 소유권은 그 사람한테 뺏기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 분쟁이 싹 터요. 이런 분쟁이 자꾸 싹 트니까 국가가 안 되겠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같은 거는 소유권의 명시 방법을 어딘가에다가 써줘야겠다. 공적 장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공적 장부를 줄여서 공부라고 합니다. 공부. 공부에다가 등록하여 기재하겠다. 등록하여 기재하겠다. 등기하겠다 해서 등기라는 제도를 넣은 거예요. 등기하는데 토지에다가 등기하면 토지 등기부가 되는 거고요. 건물에다 하면 건물 등기부가 돼서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 제도랑 건물 등기 제도를 만들어서 부동산은 소유권의 명시 방법을 등기 제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하고 동산은 소유권의 명시 방법으로 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자동차가 문제가 됐어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자, 자동차 갖고 계시죠? 자동차. 저 자동차 있어요? 선박 있으세요? 있으시면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항공기 있었으면 좋겠다. 다 얘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하면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이게 동산이면 다 이거 점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 차를 주차해 놓고 제가 강의를 못 해요. 차에서 강의해야 돼. 비대면으로. 그럼 이거 제가 강의하고 왔는데 누가 또 유리창 끼고 앉아 있으면 또 점유로 가야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기네. 그럼 얘네들은 재산적 가치가 큰데 동산은 동산이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도 어딘가에다가 공적 장부에다가 안 되겠다. 얘도 등재하여 기록해야겠다 해서 등록 제도를 써요. 그래서 얘를 등록증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이라고 그래요. 선박 등록증, 항공기 등록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소유권 명시 방법이 누구랑 비슷하네? 부동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부동산에 준하여 관리하는구나 해서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얘는
준부동산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뭐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냐면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자동차 딜러가 아니잖아요. 뭐 선박 딜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준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하고 건물만 중개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규제 안 할 거고요. 공인중개사는 뭐만 알면 돼?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이란 정의를 민법에다 해놨어. 민법 99조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 정의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부동산이라 하고 그거에 대한 공적 규제하는 법, 공법. 그럼 부동산을 가지고 내 토지를 가지고 뭐를 하려고 했는데 허가받아라. 그런 건 전부 다 부동산 공법이에요.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데 국가한테 허가받으래요. 건축 허가받으래. 그럼 건축법은 공법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된 공법. 그래서 시험 범위에 부동산 공법에 건축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주택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도 있고, 도시개발법도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들인데, 그 무수히 많은 300개 법 중에 6개만 시험 범위에 넣었다 이 뜻인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아 저게 부동산 공법이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절대 암기하거나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어디 페이지에다가 따로 썼다. 지우셔.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자 동사는 움직이는 재산이고 뭐 이런 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거 초딩. 아 이런 초딩 수준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명시 방법이 이게 움직여질 수 없는 재산이 이 부동산인데 그 대표적인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인데 그거를 무슨 차이점으로 나눈 겁니까? 소유권의 명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 안경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동산이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죠. 건물도.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명시 방법을 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내 겁니다. 이 건물 내 거예요. 이 토지 내 거예요. 라고 하는 등기상에 이 사람 이름을 기재해. 등기부에 기재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명시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많은 집 중에 내 집만 없죠? 내 집만 없어. 그럼 여기 도로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있는데 이 많은 집 중에 건물 중에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토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있고 여기 동산들도 있는데 우리는 중개대상물에 토지, 건축물 뭐 여러 가지 임목 정착되는 물건들이 있지만 우리는 단순히 토지와 건물을 위주로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정의가 어디 있다고 그랬냐면 민법 99조에 있다고 그랬죠. 민법 99조 1항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1항이에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자 공법은 국가가 특정 개인을 야 너 이거 하지 마라고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는 것 수직적인 규제법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는 규제법을 공법이라 하고 이 개인하고 개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법 민법인데 아마 기초 강의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배운 법이 아마 민법이었을 거예요. 민법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한 A라는 애가 얘랑 문제가 생긴 거야. 둘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둘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민법이라고 하시면 돼. A가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돈 안 갚아. 어떻게 할 건데? 해결하자. 그래서 만든 법이 계약법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얘를 때렸어. 때렸는데 왜 때려? 사람은 때리면 안 되는데 뭐 그럼 둘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공법은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용하려고 했더니 국가가 뭐뭐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국가가 규제하다 보니까 좀 강압적이에요. 그래서 공법 선생님들이 좀 약간 까칠해요. 약간 카리스마가 좀 있고 좀 그래요. 저는 근데 없어요. 저는 좀 부드럽고 저는 좀 괜찮아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격이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좀 약간 딱 안 떨어지면 좀 짜증나는 스타일은 좀 성격상 그런 건 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막 무조건 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가 구성이 돼 있냐? 우리 부동산 공법은 40문항이 출제되는데 토지 관련된 거가 관련된 법에서 26문제가 나오고요. 건축물 관련돼서 14문제가 나와서 총 40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럼 40문항이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2.5점이 되는 거예요.
2.5점이 돼서 다 더하면 그때는 100점이 되겠죠. 근데 현재는 시험이 절대평가라서 제 과목이 현재 40점 미만이 없이 다른 두 과목하고 해서 세 과목이 평균이 60점만 되면 돼요. 다른 과목하고 다른 과목이 전부 다 40점이 없이 다 평균을 했는데 제가 40점을 맞고 다른 과목이 6점 하나 맞고 얘가 80점이 됐다. 그럼 80점 중에서 20점을 주면 60점이 되는 거죠. 그럼 평균 60점이 돼서 그럼 합격을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과목이 40점이 나와도 다른 과목이 80이 나오면 평균 60점만 되면 돼요. 그게 이제 절대평가 형태예요. 자, 그럼 이제 지도로 한번 딱 보시면 느낌이 어떤지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게 한강입니다. 한강, 원리버. 이 한강의 남쪽이니까 강남이죠. 여기가 이제 잠실 제2롯데월드 현재 올라가는 그 지역에 땅 팔 때예요. 땅 팔 때, 터파기 공사할 때인데 석촌호수예요. 자, 여기가 제2롯데월드고 여기 롯데월드고요. 여기 지역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단독주택 상가 단지가 있고 이쪽엔 산들이 있고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건물들이 저렇게 들어섰냐? 국가가 규제해놨어요, 이거를. 국가가 여기는 이거 용도로 써라라고 해놨기 때문에 쟤네가 들어가서 온 건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왜 이 땅에는 아파트를 졌을까? 왜 이 땅에는 상가를 졌을까? 이게 아니라 상가 지라고 해서 상가 진 거고요. 아파트 지라고 해서 아파트 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국가 규제해놨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배울 겁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 짓는 거는 주택 건설과 관련된 거라 주택법을 배울 거고요. 주택 건설이고 이쪽은 이제 대규모로 이제 뭐 단독주택 같은 것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일반 건축물에 관한 법이라 건축법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농지 같은 거가 있고 산지가 있으면 이게 농지법하고 산지관리법이 있는데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임야를 중개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지관리법은 예전에는 시험범위에 있다가 시험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지관리법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범위 없는 거예요. 농지법은 시험범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 인구가 현재 980만인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샀던 동네가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재건축을 하겠다, 재개발을 하겠다. 이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정비에 관한 법이 하나 있어요. 그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이 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인구가 너무 많은데 좀 새로 신도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도시로 개발하는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도시개발사업법에서 줄여서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들겠다, 도시개발법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 토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토지에 대해서 전국 국토를 줄임말이에요. 남자친구 줄여서 뭐라고 하죠? 남친이라고 그래요. 남자친구 줄여서 남친. 전국 토지 줄여서 전토라고 안 하고 국토라고 해요. 그래서 전국 토지의 계획자료입니다. 어느 땅을 주로 개발을 할 거고 어떻게 개발할 거에 대한 계획을 짠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이용 개발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 가장 큰 범위의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6개 법이 있으면 이 6개 법이 똑같이 문항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40문제 중에 어떤 법은 막 12문제 나오고요. 어떤 문제는 2문제 나와. 그럼 내가 전략적으로 어느 거를 공부해야겠다. 이제부터 내가 어느 걸 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부동산법이 40문항 나오는데 그중에 자, 이 표 보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네요. 자, 30% 차지하는 국토계획법이라고 해서 이게 12문제입니다. 12문제고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 각각 15%씩 해서 6문제, 6문제 나오고요.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건축에 관한 법이라서 7문제, 7문제 나와요. 그리고 농지법이 2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은 이게 40문제 나오는데 그럼 이제 딱 봤을 때 어느 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다? 어느 법? 깜짝 놀라게 해줄게요. 국토계획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이 국토계획법이 12문제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12문제면 점수로 따지면 30점이에요. 4문제가 10점이니까 30점인데 보통 미리 아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던 글 봤죠? 그 사람들이 소원이 뭐냐면 공법 꽈락 넘는 거예요. 꽈락, 과목에 낙방되는 점수 꽈락 4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40점을 넘은 상태에서
60점이 평균 돼야 되니까 다른 과목에서 20점을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점을 넘는 게 소원이야. 40점을. 근데 여기서 국토개혁법에서 벌써 12문제, 30점이에요. 그럼 얘를 다 맞힌 다음에 다른 데서 4문제만 맞히면 성공입니다. 성공. 그러면 여기 건축법이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데 건축법이 7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서 7개 중에서 3개 틀리고 4개만 맞으면 아싸 성공해.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이 시험이 국토개혁법에서 12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틀리라고 하는 게 보통 한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공부를 좀 하게 되면 많이 맞추면 8개에서 9개를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 8문제를 맞췄다? 그럼 이제 20점이죠. 그럼 다른 데서 20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20점을 맞췄다? 그럼 40점이 되는 거야. 그럼 개발법, 정비법에서 뭐 2문제 맞히면 5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안정권이 되는 겁니다. 농지법 있죠. 농지법 2문제잖아요. 농지법은 여지껏 시험 봤을 때 10년 동안 2문제 중에 1문제가 무조건 5번이 답이었었어요. 그럼 농지법 5번 찍으면 돼. 그럼 끝난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웃자고 했으면 웃어야 되는데. 농지법은 5번이 답이 많았어. 그럼 5번 찍는데 일단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확률은 5번이 많대. 그럼 제가 나중에 농지법에서는 이것만 좀 보세요라고 하면 그것만 보시고 나중에 모르겠으면 5번을 찍자. 이렇게 가면 되니까 농지법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단 버리시고 시작하시면 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국토개혁법 위주로 하고 건축법 위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주택법하고 개발법, 정비법에서 절반 정도만 맞히면 일단은 공법에 대한 두려움은 약간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목표를 그렇게 잡고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6문제를 맞춰야 40점이 꽈락 점수가 일단 넘어가는 거고 이 40에서 60점만 맞아도 성공인 과목이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는 분들이 썼던 그 글을 딱 봤을 때 1년을 공부했는데도 모르겠다잖아요. 그 모르는 게 아니라 많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너무 많아서 예를 딱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2차 과목의 그 문항수를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2차 과목만 할게요. 2차 과목에 일단 부동산 공법,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세법. 원래 공시법하고 세법이 한 과목인데 이게 2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공법이 40문제, 중개사법 40문제, 공시세법도 40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 2과목, 3과목인 거예요. 평균 40점 미만 없이 평균 40점, 과목당 40 미만 없이 평균 60점 맞으면 되는데 법 조문으로 3,200개 조문이에요. 법 조문이 얘가 150개가 안 될 거예요. 얘 둘이 합쳐서 300개가 안 될걸요? 얘 둘이 합쳐야 450개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과목은 중개사법이 중요하다는 뜻을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450개면 얘가 3,200개면 이게 벌써 6배가 넘어요. 이 세 과목을 다 더해도. 그러니까 얘 한 번 볼 때 얘 6번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건 원인이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많이 못 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아까 전에 말하는 것처럼 한탄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해주는 건 선생 탓입니다. 선생이 그건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 책임은 제가 다 떠안고 갈 테니까 저 믿고 따라오시면 돼. 제가 하라는 거 필요 없는 거 제가 날려드릴 테니까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 따라오는 과정에서 탈락만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중개사법은 150개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점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고득점을 여기서 올리셔야 되고 얘는 꽈락 없이 평균 점수를 받아주시면 돼. 그러면 2차 과목의 핵심은 중개사법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중개사법을 하찮게 보는 순간 2차는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 너는 왜 공법 선생인데 왜 중개사법 공부하라고 그러냐? 아니에요. 저는 2차를 합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공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공법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자격증 시험에서 자격증을 따는 데는 이 중개사법이 양이 가장 적다 보니까 그래도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과목이라서 일단 여기서 고득점이 나와주시면 공법은 어느 정도 수준만 맞추면 자격증은 받아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실무 나가서 제일 중요한 게 공법이에요.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도 강의하지만 전 이제 디벨로퍼 건축 강의를 더 주로 하기 때문에 전 아마 자격증 따고 나서도 실무 때 많이 만날 건데 그때 가면 아 그래서 공법 배운 거구나라는 걸 그때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은 시험을 위한 공법을 배우는 거고 따고 난 다음에 실무를 위한 공법을 배울 때 아 그래서 공법을 네가 잘한 거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일단은 요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전략은 잡았습니다. 6개의 법률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과목은 뭐예요? 그러면 일단 국토개법이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중요하고 개발법, 정비법은 개념 정도 잡아서 절반 정도 맞추면 되겠구나. 농지법은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보고 끝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이 과목에 대한 개념은 부동산 공법에 대한 개념은 잡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리해 보시면 자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그럼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인데 그 많은 부동산 관련된 규제하는 법들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관련된 것만 뽑다 보니까 6개의 법률이 있더라. 이 토지와 건물을 국가가 규제하는 그 법률들을 나열해 보니까 국토기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에서 6개 법인데 이 6개 법이 현행 법상 시험 범위에 있지만 문항수가 다 달라서 12문제짜리 국토기획법과 건축법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겠구나.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이제 공부할 때 이 6개 법률 중에서 이번에는 강북으로 넘어왔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높은 건물들이 막 새 건물도 들어왔는데 여기는 오래된 건물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럼 여기는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는 개발을 못하게 그래도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녹지 공간으로 해놨고요. 여기 지역은 싹 밀어서 다시 한번 정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했고요. 여기는 앞으로 해야 될 곳이에요. 여기는 건축물을 싹 밀어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야 돼. 이걸 우리는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이거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절차, 누가 어떻게 시행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법들을 배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떤 규제 없이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다 보니까 무작위적인 개발이 막 발생해요. 그걸 난개발이라 하는데 그 난개발을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개발이 된 형태,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난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된 개발이라 원인이 뭐냐? 기반시설 없이 막 무작위로 개발한 형태를 난개발이라 하고 이제부터는 그 난개발을 좀 약간 없애보겠다. 그래서 나온 게 법률이라는 거예요. 규제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 공법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용도가 주거로 돼 있어서 주택이 들어왔고 그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섰고 여기는 단독주택이 들어섰고 여기는 연립주택이 들어섰구나. 그럼 연립주택은 또 뭐야? 아파트는 또 뭐야? 이런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정의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왜 걔가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되실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 토지에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니까 자 대한민국은 전체를 2개로 나눠요. 뭐 아니면 뭐로 나누냐면 개발할 땅 아니면 보존할 땅 2개로 딱 나눠놨어요. 그럼 어디는 개발할 땅이고 어디는 보존할 땅이냐를 법에서 구분을 딱 해놓고 여기는 개발할 땅, 여기는 보존할 땅 딱 나눈 상태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해져 버렸어요. 정해진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갑니다. 자, 난개발이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자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용도 지역은 옛날에는 개발할 땅을 도시지역이라고 그랬고요. 보존할 땅은 나머지는 도시지역으로 가기 좀 애매한데 이건 준에서 관리한다 준도시지역 그리고 농사짓고 나무 키워라 농림지역 그리고 요 농림으로 정하기 애매하니까 준에서 관리한다 준농림지역 그리고 여기는 나무가 너무 많아서 개발하면 안 되겠다 준농림지역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눴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준도시하고 준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보존할 땅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 도시지역으로 당장은 안 가지만 얘는 보존하면서 약간 개발도 좀 허용하겠다. 농림지역으로 보존할 건데 얘는 좀 약간 개발도 좀 허용하겠다. 그럼 여기서 준도시하고 준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보존할 건데 개발도 좀 허용했어요. 근데 어디가 조금 더 개발이 가능하냐? 이 준도시가 개발이 좀 더 가능해요.
이 정도. 얘는 요 정도밖에 해야 안 돼. 개발업자가 제일 좋아하는 땅은 뭐였겠다 느낌이 오겠네. 어느 땅이 더 좋아 보이냐? 준도시죠, 당연히. 그래서 준도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준도시로 막 몰리기 시작해요. 근데 준농림 지역을 개발하고 싶은데 얘는 4층 이하라는 규제가 있었어, 준농림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개발 이익이 안 나와요. 더 져서 하나라도 더 팔아 먹어야 수익이 나오는데 수익이 안 나오는 거야. 더 질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준도시를 더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 준농림 지역을 완화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생겨버리면서 난개발의 원인이 생겼는데 그 난개발이 생기는 바람에 준도시 준농림이라는 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사라지게 되면서 통합된 게 관리지역이 됐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거를 사회적인 배경으로 알고 계시면 그래서 법을 만들었구나. 그럼 법에 제정이 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이거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앞글자 따가지고 도준농준자 이렇게 외웠거든요. 옛날에는 도준농준자 그래서 앞글자 따서 막 외우게 했어요. 근데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바뀐 배경을 얘기하면 그럼 왜 진작 얘기해 주지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긴 지역이 아까 무슨 글자 들어가네? 준자 들어가네. 준도시하고 준농림이 문제가 생겨서 여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민하다가 용도지역이라는 제도를 건드리면서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지역에서 규제하는 법을 도시계획법이라고 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이제 규제를 이원화해서 관리를 했는데 얘가 이 도시적으로 편입될 때 규제하는 법이 없었어. 없다 보니까 규제하는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법으로 만들면서 하나 만들어진 법이 아까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여기 아까 12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얘가 통합된 원인이 난개발 때문이었었어요. 이 만들어진 배경을 일단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니까 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깐 이번 시간은 이 법이 이제 바뀐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저 용도지역 개편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뵐게요.